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발렌타인데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즐기는 오늘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2월 14일 오늘은요,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체포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바로 1910년 2월 14일이었는데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면서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열사들에게 잠시나마 숙연한 마음으로 감사를 가져봅니다. 자, 오늘 첫 곡 조항조입니다. 해동사의 안중근 의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부분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독립 의사다 이렇게 배웠는데 발렌타인스데이를 사실 학교 때 막 즐기다가 우연찮게 한국에 있는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2월 14일을 좀 다르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됐지만 2월 14일이 그분이 사형 선고일인 거는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이날 되면 한편으로는 또 발렌타인스데이의 막 축제 같은 백화점 분위기를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의 독립의사가 사형을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발렌타인스데이는 별로 의미가 이제 없어지고 이날 되면 젊은 친구들도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나 그제 막 이럴 때 SNS를 통해서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안중근 의사를 저희가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라는 여러 가지 글들이 막 계속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그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 날은 어떤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날보다 좀 어떻게 보면 숙연하고 다시 한번 이 안중근 의사를 한번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글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동포 여러분께는 이게 중국 할빈역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분이 될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중국 동포분들에게는 사실 안중근 의사가 이 거사를 치를 때는 사실 나라가 조선 반도가 조선이란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은 조선하면 어떤 지금의 북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선 반도를 한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조선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조선 민족의 영웅이시잖아요. 독립 이사이면서 애국주의 지사. 그러면서 그 해에 안중근 의사가 했던 그 행 덕분에 어떻게 보면 다 중국도 그렇고 조선 반도 전체 이제 일본을 저항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선 민족의 영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선 쪽 분들은 동포분들은 더 안중근 의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 할빈에 우리 동포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안중근 의사 기념관 할빈역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갔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사실 중국에서 2014년도에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할빈역에다가 이렇게 앉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안중근 이사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그 독립운동을 네. 그 거행하는 1인으로 이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고 네. 또 그냥 이제 조선 반도에서 태어난 이런 그 영웅이지만 이 사람의 계기로 사실 많은 그 일본을 저항한 독립운동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저명 인사들이 뭐 안중근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지금도 할빈 안중근 이사 기념관 가면 한국 분들도 많이 와보지만 네. 중국 분들이 더 많이 가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항상 이제 그 일본에 관련된 역사를 배울 때 필수로 이제 견학하는 한 개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감동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느끼게 됩니다. 네. 그 할빈역이 크게 다시 만들어지면서 네. 그 기념관도 좀 더 크게 저는 변화가 사실 됐다면서요? 그 처음 만들어진 기념관은 보지 못하고 네. 2018년도에 제가 이제 그 동창 모임을 가면서 네. 저희 아이랑 같이 갔거든요. 예. 사실 할빈 가면 놀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기념관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제일 진지하게 그 안중근 이사 그 전체 기념관이 정말 많은 것들이 볼거리가 많고 또 굉장히 네. 넓고 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선생님 말씀처럼 안중근 이사 기념관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서 한 시간 남짓 네. 하나하나씩 뚫어지를 보고 사진 찍고 읽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잘 차려놨으니까 뭐 혹시 못 가신 분들 있다면 꼭 네. 한번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빈에 가시는 분들은 뭐 바로 역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들려서. 근데 이제 저희는 네.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사실 그렇군요. 역전으로 일부러 가서 네네네. 봐야 되거든요. 할빈 그 기차 타는 분들은 옆으로 가서 볼 수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이게 한 개 어떻게 보면 할빈의 어떤 그 기념관이 많아요. 독립 그 이사들 기념관, 뭐 혁명 열살 기념관 많은데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개인 기념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뭐 기념관은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네. 먼저 있던 기념관은 딱 입구에 위에 시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근데 밑에 그게 동상 네. 있고. 네. 9시 30분에 딱 맞아요. 멈춰져 있어서 네. 더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시계가 처음에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딱 찬찬히 보니까 시계가 그냥 움직이지 멈춰 않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해설하는 분이 네. 이게 그 시각이다. 저격하던 네. 순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시기에 딱 멈춰 있는 상태로. 네. 그리고 포토존이 하나 있는데 네. 사람은 없는데 발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저격하는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사실 저격하는 동시에 내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반 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저희 그 공연팀이 다 같이 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다 방명록에다 정말 선생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어받아서 맞아요.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놓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갔을 때는 네. 중국 분들도 있었고 한국 분들도 있었고 그냥 네.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네. 아이는 아예 안중근을 모르는 친구가 꼬맹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정말 잘 못 알아들어도 네. 어떻게 보면 조선, 한국 이런 말 들으면 예. 막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도문시 김미란 씨 주유소에서의 인생 수업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천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중국 고전 명작 수어전에는 핍박에 의해 양산에 오르다라는 말이 있다. 쫓기에 어쩔 수 없이 양산 밖으로 도망친다는 뜻이다. 어쩌면 내가 한국행을 택한 것도 나의 생활이 핍박이 아니었을까. 2년 전 거액이 대출을 내고 통이 크게 저질러 놓은 아파트 금액은 나의 쥐꼬리만 한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다. 2011년 겨울방학
한국에 도착한 이튿날 나는 벼룩시장을 찾아보고 여러 직업 소개서를 발바닥에 불이 나게 찾아다니다 선택한 일자리가 주유소의 주유원 일자리였다. 겉으로 보기엔 주유원 일은 쉬울 것 같았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 한 발 나서기 바쁘게 어려움에 부딪혔다. 정말로 산 첩첩, 골 첩첩, 물 첩첩이었다. 고객들이 처음 만땅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벙벙해 있었다. 주유원 일은 육체적으로 큰 힘이 들진 않았지만 고도의 책임심이 있어야 하고 하루에도 수백여 대의 차량을 맞이하는지라 가끔은 성격이 이상한 손님들이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빈번하였다. 얼마만큼 주유해드릴까요? 5만 원이요. 나는 주유기에 어마한 금액을 입력하고 주유총을 넣고 자동 주유 버튼을 눌러놓고 다른 손님이 차에 주유하러 갔다. 갑자기 손님이 날 부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휘발유가 넘쳐 흘렀다면서 밖으로 흐른 휘발유 값만큼 나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한참 손님하고 시비를 가리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주유소 박 사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흘러버린 기름값 5천 원을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그날 사장님은 나에게 주유총을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차량들이 붐비면서 한 운전수가 승합차의 주유를 부탁하였다. 분명히 내 머리에는 경유라고 듣고 주유를 시작했는데 내가 잠깐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어 휘발유를 경유로 착각하고 주유를 하였던 것이었다. 내가 사죄를 했지만 운전기사는 성난 얼굴 나를 보면서 당장 여기 사장님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때의 전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콩콩거린다. 나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머릿속이 윙윙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사장님은 우선 운전기사한테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엄하게 꾸짖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 짧다면 짧은 2달, 분한 주유원 일. 세월이 파도가 내 기억 속에 창고의 추억들을 다 쓸어간다 해도 한국 주유소에서 일하던 일만은 평생 잊을 것 같지 못하다. 300만 원의 현금을 옆구리에 넣고 귀국하는 나는 그 300만 원이 돈보다 더 보귀한 무언가를 얻는 것 같았다. 네. 김미란 씨가 일단 집을 사자 해놓고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을 좀 벌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셨네요. 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차를 이렇게 사고 주유할 때 보니까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경유를 주유하려고 했는데 들고 보면 휘발유 총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는 제 한 대만 주유하잖아요. 근데 주유소는 네. 사실 하루에 정말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그럼요. 그냥 주유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또 인도해야지. 네. 또 거기에다가 성질이 좀 급한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실수는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 실수는 자기 실수기는 사실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네. 보면 얼마나 그치, 힘드셨을까 많이 생각도 힘들었을 들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 도와주시는 사장님께도 그래도 좀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렇죠. 안 네. 그러면 사장님 그냥 그만둬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이 주유소 같은 게 서비스 업종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동포분들이 처음 와서 일하시기에는 좀 힘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주유소에는 길게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짧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한눈 팔거나 아니면 잘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 넣으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맞아요. 주유소에 가잖아요. 네. 자주 가는 주유소에 아저씨 한 분이 제가 항상 6을 좋아해요. 숫자를. 네. 6이나 8. 6만 원 주유해 주세요 하는데 꼭 5만 원을 결제하시더라고요. 5만 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글쎄 저는 이렇게 약간 이제 중국 분들이 약간 66대순 육자가 네.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맡을 때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힘들었구나 아니면 5만 원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성격이 좀 급한 분은 내가 6만 원 분명히 해놨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귀엽더라고요. 왜 이분이 내 얘기를 계속 듣지 않지? 네. 근데 그 김미란 씨처럼 짧은 기간 2달 동안 지금 한국에 와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짧게 일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 봐요. 네, 이분들은 여행 비자를 단기 비자를 끊고 오세요. 그리고 네. 또 실제 그 방학이라 얘기했으니까 이분은 또 계약되면 다시 그렇죠. 선생님들 네. 일해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그래도 좀 벌어야 되니까 단기 비자로 왔다가 여행 비자가 딱 3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운 좋게 또 본인 노력하에 네. 2달짜리 일을 딱 찾았고 그 2달 동안 돈을 그래도 3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귀국하는 거 보면 네.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종종 있어요. 아. 네, 짧게 왔다가 그다음 돈 벌고 바로 가는 거. 바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3개월씩마다 중국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로 나와요. 네. 그러면 또 비자가 연장되거든요. 그렇게 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비자들이 좀 많이 예. 좀 편리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편안하게 됐고 그 코로나 전에는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짧게 와서 2달 벌고 들어간다 하는 게 못 들어갔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네네. 그때는 완전 차단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회사에 어떻게 안 맞고 나왔기 때문에 네. 들통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황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랬군요. 예, 이런 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주유소 일이나 어떤 일이든 좀 단기간에 좀 힘들더라도 일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들을 택하시겠네요. 네, 이분들은 크게 기술적이지 않은데 네. 그냥 일용직으로도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2달만 하고 가도 되는, 물론 이제 2달만 하고 가는 길을 바라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보다 약간 페이가 낮아도 열심히 이제 하니까. 그리고 교포분들이 만약 이제 자주 한국에 오시지 않으면 사실 한국말을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업종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장기간 길게 하는 업종은 거의 이렇게 단기 하는 분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네. 2달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인생 수업을 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진짜 네.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소는 차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도 소리 크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피곤하다고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또 누구 알아요. 어느 손님이 불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면 젊은 친구는 항상 소리를 질러요. 그 어떤 때는 저녁에 가는데도 소리 질러서 이 친구는 피곤하지 않는가 봐. 네,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인생 수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 24시간 일을 네. 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특히 젊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생 수업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수업은 항상 쓴소리를 들을 때, 그렇죠. 내가 실수하던 아니면 상대방이 성격이 안 좋아서 네. 나한테 쓴소리를 할 때 그 당시는 정말 기분 나쁘고 안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도 너무 고맙지만 좀 나한테 쓴소리 하거나 아니면 네. 내가 실수했는데 쓴소리 받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실수했다면 그것이 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경험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 안 했는데도 막 나한테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한테 있습니다. 네. 고마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사회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네. 알게 하는 분입니다. 예. 아마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이성의 노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참는다. 세월의 풍파 속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 현정은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빠가 좋아요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 식구다. 그런데 세 식구가 오붓하게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세 식구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의 대답은 똑같다. 돈 많이 벌어야 울 정은이 좋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수 있지. 이 말은 벌써 내 귀에 못이 박힌 지 오래되었다. 이번엔 엄마, 아빠는 바꿔서 나를 돌보기로 했다. 여직 엄마랑 같이 있었던 나는 말할 수 없는 속을 끙끙 앓았다.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시느라 나는 아빠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드문드문 집에 오시는 아빠가 저기 서먹서먹했었다. 아빠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아빠가 밥이나 할 줄 아실까? 내 마음이야 어떻든 시간은 흘러서 엄마는 한국으로 떠나고 나와 아빠만 남게 되었다. 생각보다 아빠는 나를 무척 잘 챙겨주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주신다. 여태 아빠가 밥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깜짝 요리사로 변했다. 반찬마다 내 입맛을 어떻게 그렇게 당기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엄마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 아빠! 10점 만점에 10점! 나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가 흘릴 때도 있다. 아이고, 우리 정은이 턱이 구멍이 났구나. 좀 이따 작은 쥐 먹으러 올 거야. 우스갯소리도 잘하신다. 그리고 아빠는 또 칭찬을 하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센스도 있다. 정은아, 많이 먹어. 아침밥 든든히 먹어야 한단다. 정은아, 학용품 제대로 챙겼어? 정은아, 빨리 세수해야지. 정은아. 퍽하면 소리를 지르는 엄마하고는 달리 아빠는 항상 조용조용 말씀하신다. 아빠는 숙제도 검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운동도 하고 나를 많이 웃게 해주신다. 나는 지금의 이런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아빠 사랑해요. 네, 아빠가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아빠랑 사실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 서먹서먹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10대들이 약간 좀 일찍 사춘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엄마보다 네. 잔소리 덜 하지, 밥을 더 맛있게 하지. 그렇죠. 또 애를 너무 알아주지. 네, 당연히 좋아하죠. 소리도 안 지르지. 맞아요. 여기에 보면 퍽하면 소리 지르는 엄마와 사실 엄마가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건 아닌데 네.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한 첫 두 번까지 하다 세 번째 네. 때는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정은아. 맞아요. 네, 아빠가 얼마나 정은이에게 정성껏 잘해주시고 또 정은이가 아빠를 좋아하는지 글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음식까지 잘해주시니까 정말 네. 10점의 만점에 10점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빠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배따라기에 아빠와 크레파스란 노래 교수님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하면은 아마 모두들 아빠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마티에서 고려인협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전원회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또 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들과 또 지역 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전원회의는요, 사전에 상정된 안건들을 토의하고 또 승인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는 안건은 물론 이제 올 초기 때문에 연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날 그 전원회의에서는요, 제일 먼저 고려인협회 신유리 회장이 이제 지난해 9월에 취임하고 그 뒤부터 지난 연말까지 해놓은 이제 사업 보고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안건의 심의가 들어갔는데 2023년도 사업 계획을 그 고려인협회에 부회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지금 사업 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고려극장을 넣기 위한 자료 준비하는 그다음 고려인들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약층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고려인 청년 단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한 4가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상무위원과 지역 대표들 모두 참가한 가운데 승인이 올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는 지금 콘스탄틴 주필이 별도로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일 먼저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과 공동으로 이제 고려일보 100주년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 또 영화 제작 그다음에 이제 백년사 편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 또한 이제 이번 전원회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요 8명의 시민 상무위원 후보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 7명은 승인이 되었고요. 1명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 참가한 상무위원과 지역 대표들은 그 회의를 마친 후에 고려극장 방문하고 한진 선생의 그 작품 나무를 흔들지 말라라는 그 연극을 관람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면서요? 예. 그 매년 포브스지에서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부호 50인 이 명단에 이제 이런 인물, 요즘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기업인들이 알마티에 모였습니다. 렉소스 호텔에서 이틀간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자신의 사업 경험과 성공 비결을 나누고요, 또 미래의 어떤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한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했습니다. 신유리 고려인협회 회장은요, 환영사를 통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 즉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친 개혁 작업에 우리 고려인협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고려인협회가 고려인 기업인들의 리더로서
가자업 정부와의 가교육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 협회와 기업가들이 건설적으로 협동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유리 카스피언그룹 회장이 알마티 검교에 건설될 G4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알마티 검교에 그 위성도시 4개를 건설하는 G4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아이카나 회장 강세르게, 그리고 고려인의 대표 여성 기업인인 강산나, 또 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또 이 조조업을 하고 있는 김빅토르 부회장이 자신의 사업 경험을 나누면서 정직과 또 자신의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월 31일 윤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이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오진화 고문이 담당했었는데요. 오진화 씨가 사할린 주한인협회 회장으로 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실무그룹을 담당자로 우리말 방송 김충자 국장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할린 한인 5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회의에서는 전달법과 청원서 내용 등을 심의하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부회장은 산피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 단체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로 온라인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보고했고 회의에서 이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회의는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 첫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할린 한인 5천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또 청원서 내용 등을 심의를 했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니 남자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쓴다고 이걸 배우겠대? 딸이 없으니 저라도 배워야죠. 며느리가 배워야지 네가 왜 배워? 제가 배우는 거나 집사람이 배우는 거나 같죠 뭐. 그게 뭐가 같아? 그럼 배우지 말까요? 말이 그렇단 얘기지. 사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배우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사서 먹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지. 다르고 말고. 난 우리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더라. 정말? 그럼요.
엄마 음식 맛의 비결이 장이라면서요. 그럼 장이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지. 장이 맛없으면 음식도 하나도 맛없어. 바로 그거예요. 엄마의 그 장맛을 내가 아니면 누가 배우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남자가 배우는 건 좀... 제가 엄마 닮아서 한 음식 하잖아요. 그래?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줬어? 엄마 앞에서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어요. 잘 배워서 앞으로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 그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거 담그려면 매주부터 빡빡 씻어야지. 입 많은 걸 다요? 그럼 1년 먹을 건데. 얼른 안 하고 뭐해? 이걸 내가 지금 다 해요? 응. 다? 응. 진짜? 응. 아들이 엄마 음식 맛의 비결을 알기 위해 이것을 담기부터 배우러 왔네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하고 저도 요리를 잘합니다, 하경 씨. 안 물어봤어요.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죠.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켜서 장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요.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통틀어 장이라고 합니다. 장은 오랜 세월 동안 한민족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음식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장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담가왔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중이나 일반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사로 여겼습니다. 정유재란 때 선조는 영변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는데 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관리를 먼저 영변으로 파견하는 것을 논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전 전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켜서 이것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담그는 일은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술 담그기, 술 담그기, 2번 장 담그기, 장 담그기, 3번 목욕하기. 목욕하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매년 정월이 되면은 이것을 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것을 담그지 않고요. 사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김장과 함께 1년 농사로 생각을 했고요. 한 집안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서 이것을 담그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까지 조금 비슷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직접 담궈서 드십니까? 이것을 담그는 우리 집만의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행복우체통의 사연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동포 여러분의 사연들을 행복우체통에 가득히 채워주세요.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잊지 말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인 코로지에서 농사를 정말 잘 지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막지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참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쪽도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넓은 지역인데, 네. 농사를 지었던 지역은 주로 이제 남부 지역, 물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중앙아시아 그 사막 기후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물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낮 시간에는 또 더위를 좀 피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 코리아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했죠. 특히 양파 농사 같은 경우는 소련의 전설처럼 알려졌는데, 네. 양파 농사 같은 경우는 농사가 힘든데 특히 양파를 6월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줄기를 잘라서
포대에 담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떼약볕에서 일하니까 네. 다른 민족들은 엄두도 못 냈는데 고려인들이 그 양파 농사를 거의 도맡아 가지고 그 가장 힘든 그 부분들은 고려인들이 다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깨나프 농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일종의 대마의 일종인데 이 껍질을 밧줄로 만들거나 또 두꺼운 피륙, 그러니까 청바지보다 더 두꺼운 어떤 천막, 텔트, 천 같은 거 이런 만드는 재료인데 네. 그런 농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떼약볕에서 힘들고 농사 짓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이 다른 민족들은 다 피하는 네. 그 작물이었는데 그게 이 고려인들이 아주 성실히 일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너무 더웠을 때는 이제 더위도 식히고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많이 심는 수박이나 참외를 또 재배해가지고 네. 시원한 또 그 세참도 했겠지만 아무튼 고려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 정말 네. 전설적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한 이런 민족으로 각인이 됐던 것이죠. 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자식들 교육도 시켰겠네요. 다른 것보다는 자식들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죠. 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했지만은 나중에 스탈린이 죽고 사회체제가 완화되면서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교육에 힘을 써서 자녀들만큼은 이런 힘들고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고려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자녀들은 1960년대부터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의 수도나 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 같은 데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네. 또 거기 가서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는 어떤 지적인 일이나 기사 이런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네. 활동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는 그런 일들을 초기에 이주한 이 우리 고려인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기반을 다졌던 것이죠. 네. 뭐 연해지에 강제 이주되고 중앙아시아로 오면서도 이 교육열이 유명했다면서요. 고려인 그 1세대 어르신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분들의 그 조상들,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셨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러시아인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2배로 더 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더 잘해야 여기서 네가 관세받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그 권리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2배로 더해라. 공부도 2배로 더 해야 된다. 이걸 늘 강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의 그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네. 그 교육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관심, 그 교육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교육뿐이었겠습니까? 고려인 코로즈는 현재 다른 코로즈보다 생산량도 훨씬 더 많았다면서요. 고려인들이 아마 그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코로즈라는 게 이게 집단 농장이지 않습니까? 네. 농장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거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었고 또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고려인 선조들이 연해주 지역이 사실은 무주지대였고 밀림만 우거져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고려인들이 개간을 해서 농토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농업민족의 연해주에서부터 이미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 또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강제주 돼가지고는 그 기술력의 바탕에서 어떻게 보면 절박했겠죠.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강제주 당한 데서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어느 민족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기반을 마련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의 고로즈보다는 생산량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고려인 코로즈 사람들이 전쟁에도 참여했다는데요. 예, 이게 콜호즈뿐이 아니고 네. 아무튼 고려인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물론 2차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나고 이제 소련에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히틀러가 러시아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39년부터 2차 대전 일으키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1년 6월에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독소전쟁, 독일과 소련의 전쟁인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군인들을 이렇게 징발을 하는데 고려인들은 그 스탈린이 적성민족, 믿을 수 없는 민족이다 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선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후방전선,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 노력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석탄을 캐거나 벌목을 하거나 식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 보급을 해주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굉장히 많은 수를 그 노력전선으로 끌어들여서 그 중에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탄광에서 석탄 캐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전선에 이렇게 물자를 대는데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혹사를 당했습니다. 어떤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식량 생산이나 석탄 캐기 이렇게 물자를 대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고려인 중에 일부는 자기의 이름을 가명으로 다른 민족의 이름을 써가지고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 러시아 지역 서쪽에 사는 그 일부 그 어떤 고려인들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 참전하는 게 허락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큰 공을 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후방전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가 거기에서 혹사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방 못지않게 많은 그 공헌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고려인 코로즈가 급속도로 크게 발전도 했다면서요. 이게 소련 그 체제의 변화인데 이게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리고 소련 시대에도 어떤 그 미국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개간도 많이 하고 많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진 이런 그 코로즈들은 더 큰 데로 이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 전체에서 산업 생산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는 그 어떤 코로즈나 이런 게 완전히 체제가 정비되고 정착되기 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정비되고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조직이 되고 정비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MTS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계 트랙터 보관소라고 해야 될까요? 지정소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는 시스템이 이 집단 농장에 이 각종 기계와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집단 농장에 이걸 이 트랙터 밭을 갈고 이렇게 할 때 제공해주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체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농장이 커지면서 이제는 농장 자체에서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또 1960년대 되면은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있던 비료나 이런 그 농법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산업 생산이 이렇게 많이 성장이 했던 시기입니다. 60년대에.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의 집단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즈에서 코로즈가 어떻게 변화되고 고려인들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